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옥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3천만 명에 사망자가 100만 명. 3차 대전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해외여행 특별주의보는 내일부터 다시 한 달간 연장됩니다. 국내에서도 방역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고 연휴가 닥치면서 추석 이동 자제, 모임 자제 등 방역 당국의 긴박한 당부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 교회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소송 배경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가족이 소유한 건설사들이 최근 5년 동안 국토부 관련 사업의 수주와 신기술의 사용료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 의원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 둘이서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나 크게 다친 8살과 10살 초등학생 형제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화재 당시의 상황과 경찰의 수사 방향,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기사들이 거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인력 확충 계획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배송 차질로 인한 국민 불편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고 서울만 따지면 641명입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감염을 초래했다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발로 8월 12일부터 첫 환자가 발생을 했고 8월 13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8월 18일인가 그때부터 2단계로 전국적으로 2단계 격상을 했고 8월 31일부터는 서울시 수도권의 경우는 2.5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그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정부가 입은 전체 피해액은 약 13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은 46억 2천만 원, 확진자 치료비 부담액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액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지하철 교통량 감소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가 입은 손해액까지 합하면 9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지난달 12일 이후부터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비율 25%에 기반한 청구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46억 2천만 원에 대해 손배소를 청구하고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의 소송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손실액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됐다며 중국을 상대로 소송하라고 반박하고 방역당국이 오히려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6명으로 16일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확연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강력한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이동량이 늘며 이런 확산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수도권 환자가 확연히 줄지 않으면서 100명대 신규 확진 규모가 16일째 이어졌습니다. 이번 유행은 수도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진 셈이고 따라서 지난번의 어느 유행보다도 위험하고 수도권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주말까지 강력한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조치에도 주말 수도권 이동량은 그 전주보다 8%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2단계와 2.5단계까지 연이어 거리두기를 격상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된 영향이 컸습니다.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불편과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이동량 증가가 우려스러운 건 이곳 저곳에 숨은 감염원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증상 환자가 최대 40%에 달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감염된 줄도 모른 채 전파 연결고리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런 탓에 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비율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해 거의 27%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또 무증상 환자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는 한 이 환자의 이 지속적인 증가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사람 사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정부는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위중 중증 환자는 지난 9월 이후 연일 100명대를 기록해왔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 위중 중증 환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많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중 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월 15일을 기점으로 일주일 뒤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들어 100명을 넘었고 급기야 지난 11일 175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이때를 정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며칠 전에 조금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조금씩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 수는 이후부터 소폭이지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그 규모가 빠져나가면서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올라가는 기울기 자체가 좀 정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중증 이상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해도 사망자 수에 따른 감소분이 한 원인이라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많아섭니다. 고령층은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시 증상이 빠르게 악화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쉽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 이동 자제로 고령층의 감염 위험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가 고위험군을 찾아가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이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매우 두렵습니다. 고향 방문 자제, 비대면 활동이 진정한 효도, 어르신 섬김이 될 거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국세청은 확진자가 근무했던 층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벌이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서울지방국세청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6일 이후 코로나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조사관리팀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14일 최초 의심 증상을 느낀 후 이틀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3명도 차례로 감염된 겁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근무했던 층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과 함께 감염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했던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벌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같은 팀 직원 포함 20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4명 양성이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은 최초 확진자 A씨의 경우 처음 의심 증상을 느꼈던 월요일 오전 퇴근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진자들이 나온 팀의 경우 건물 안에서 분석 심의 업무만 담당했기 때문에 외부로의 전파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폐쇄된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자택격리 상태인데 민원 업무가 아니어서 큰 차질은 없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물 안에서 전파된 사례가 나온다면 당장 세무 업무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말 사이 추가 확진 여부에 따라 향후 국세청의 방역 대응 강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 PC방, 노래방, 음식점 모두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들의 물건을 납품하던 도매 업체나 협력 업체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째 수도권 PC방 천여 곳에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문형섭 씨. 창고 안 식자재를 볼 때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3주 만에 PC방 운영은 재개됐지만 여전히 음식물 섭취는 금지라 반품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서입니다. PC방에서 즐겨 먹는 냉동 음식들입니다. 평소라면 하루에 1톤 트럭 30여 대가 싣고 나가야 할 물량이 이렇게 냉동 창고에서 한 달째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PC방에서 음식 취식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탁상 공론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한도 내에서 먹을 수 있게끔 다 하는데 한때 전국에 있는 동전 노래방의 10%에 달하는 업소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했던 도매업체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하겠다는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매출은 이미 반토막이 났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사무실 일부도 내놨습니다. 원래는 노래방들이 영업을 하면 카바라든지 여러 음향기기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걸 안 하니까 문을 닫으니까 우리한테도 올스톱이 되는 거죠. 똑같이 전혀 나가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음식점에서 쓰는 주방용품을 파는 황학동 주방거리에도 오가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역시 문을 닫는 식당이 늘면서 타격을 입은 건데 이런 도매업체나 납품업체들은 재난지원금 대상도 아니라 더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2.5 발령하고 나서는 거의 하루 매출이 19,000원 한 데도 있어요. PC방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그런 것도 어느 일률적인 부분은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PC방이나 노래방,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관련 업종까지 연쇄 피해를 받으면서 자영업 생태계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이걸 딱 알 수가 있었지. 학교를 안 가고 그랬으니까. 다 울었지 뭐. 다 울지. 불쌍해서. 동네 분들 다 우셨어요? 그럼 엄마는 없고 엄마는 늦게 오고. 진짜 참 너무 참담하더라고 진짜. 막 가슴을 칠 정도로 다 그렇게 막 안타깝더라고요. 애들이네. 침대 위에 이제 첫째 아이가 있다는 거 보고 바로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둘째 아이는 그 화장대 밑에서 발견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상은 없었던 걸로 보여졌거든요. 그냥 의식이 없이 제가 안고 나왔었습니다. 일단 의사분들이 최선의 치료를 해서 이들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이런 형제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정부, 인천시, 자치단체가 또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 다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바람은 아이들이 얼른 그냥 하루빨리 좀 의식을 좀 차리고 이 소생됐으면 좋겠어요.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맨날 기도를 해요. 걔들 좀 제대로 커줬으면. 네, 지난 14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10살과 8살의 어린 형제가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사이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도움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싱싱이를 타고 편의점에 온 형제. 형은 검정색 슬리퍼, 동생은 빨간색입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먹고 싶은 건 많지만 엄마한테 혼날까 조금만 샀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음료수는 챙겼습니다. 형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어깨춤을 춥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고르고 고른 점심 끼니를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 아빠와 이혼한 엄마는 일하러 나갔고 형제는 늘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무시무시한 불길이 형제를 덮쳤습니다. 늘 그랬듯이 사이좋게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난 겁니다. 소방관 아저씨들이 도착했을 때 형은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전신 40%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간절한 형의 바람 덕분인지 동생은 5%의 화상만 입었습니다. 사이좋던 형제는 화상치료 전문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얘들아, 부디 제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렴. YTN 이종구입니다. 네, 초등학생 현재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서 크게 다친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형제들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현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예, 소식을 접한 국민들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아직 상태는 계속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형제 모두 현재까지는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당시 형인 10살 A군은 중화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동생인 8살 B군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많이 마셔서 마찬가지로 홍수 상태로 구조가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4일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인천 용현동 소재의 빌라에서 불이 났는데 이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은 형제가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가 난 겁니다. 예,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어머니의 방임과 학대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평소 생활이 어땠다고 합니까? 일단 형제의 친모는요, 사고 발생 전날부터 집을 비웠고 화재 당일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도 귀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에 대해 친모는 지난달까지 참여해온 자활 사업이 끊겨서 친구 사업장에 일하러 갔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친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형제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CCTV를 YTN이 좀 입수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지난달 1일 형제의 편의점 모습이고요. 또래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물건을 고를 때 15분 가까이 걸릴 정도로 매우 신중했었고요. 예, 지금 그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린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일부는 아이스크림을 잡았다가 또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도 했고요. 장바구니에 또 먹고 싶은 것들을 담았지만 계산대에서 가격을 찍어본 후에 물건 구매를 포기하는 모습도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결제한 카드가 아동급식 카드인데요. 예. 도시락이나 라면 정도만 살 수 있다 보니까 군것질을 하고 싶어도 결국 사지 못하고 다시 진열대에 가져다 두기를 반복을 한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자 학교 급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제는 평소 배달 음식도 제대로 시켜 먹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엄마가 싫어한다는 이유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예. 네. 이제 불이 나서 아이들이 다쳤기 때문에 이제 또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알아보면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018년 9월과 그리고 2019년 9월 그리고 올해 5월에 이미 3차례 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지난 5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고요. 또 법원에 이 친모와 형제를 격리시켜달라 요청까지 했었는데요. 당시 이 친모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큰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차례 때린 것도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서 검찰에 넘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원은 격리 조치보다는 심리 상담이 바람직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사실 평소 같았으면은 이 친모와 형제에게 상담과 치료가 진행이 됐어야 했지만요.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상담 시작조차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참사까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이 화재 사고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친모의 방임 등 추가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예. 우리가 흔히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온 마을이라는 거는 지금 이현아 기자가 설명한 걸 들어보면은 재판부, 사법부에다 경찰, 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의 예. 지방자치단체까지 뭔가 좀 촘촘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마초를 피운 환각 상태에서 해운대 도심을 질주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내용과 중대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이른바 환각질주를 벌인 포르쉐 운전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 내용이나 중대성을 고려하면 A씨가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2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A씨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해 실제 신문은 10분 정도 진행된 겁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아꼈습니다.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중동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상가 건물 앞에서 승용차를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나다가 지하차도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올려 교차로로 진입한 뒤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7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자신을 포함해 7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약물 흡입 상태를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A씨는 뺑소니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피의자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대마초 입수 경로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이 연금을 운영하는 직원 4명이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최근에 해임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자산 750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입니다. 투자 실무를 맡는 운용역 A씨 등 4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2월에서 6월 사이 전북 전주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A씨가 산 대마를 나눠 핀 혐의입니다. 아주 예전에 뭐 이런 마약을 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라서 검사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 모두 앞서 소변을 이용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대마 흡입과 관련한 핵심 진술도 확보한 만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기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이들 운용역의 대마 흡입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들을 업무 배제하였고 사법당국에 고발, 해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대체 투자 전담 인력으로 대부분 해외 유학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평생 친구를 자처하는 국민연금. 느슨한 기강으로 자금 관리 부실 우려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다주택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최근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김 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의결했다고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김 의원이 윤리감찰단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부동산 과다 보유로 당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품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에서 제명되기는 했지만 스스로 탈당한 것은 아니어서 의원직 신분은 무소속으로 유지됩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당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의원직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성실히 받은 뒤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동안 박 의원 가족의 건설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미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뇌물성 특혜라며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출신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까지 지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빠짐없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대 국회 땐 간사직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박 의원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박 의원 관련 건설사들이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수주한 사업 규모는 700억 원이 넘습니다. 박 의원이 직접 설립해 최대 주주로 있는 건설사는 36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고 박 의원 형과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도 각각 공사 수주 금액 231억 원과 178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 받은 371억 원까지 5년 동안 박 의원 가족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벌어들인 돈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의원은 본인과 가족들이 건설사 대주주로 있는 상황에서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크게 일자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이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또 동료 의원들 또 더 이상 우리 당이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박 의원은 이미 피감기관인 서울시에서 4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해충돌로도 국회역사상 사상 최악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실상 가족회사에 엄청난 특혜를 준 다음에 국토교통위원이었던 박덕금 의원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를 바랬던 뇌물성 특혜 의혹도 매우 크다. 이에 대해 박덕금 의원 측은 이미 백지 신탁을 한 상태라 이해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고 현재는 경영에서 아예 손을 뗀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피감기관 수주가 뇌물인지 아닌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데도 오랜 기간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현재의 국민의힘에도 큰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YTN 송지인입니다. 계속해서 박덕흠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은 사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어서 이리저리 유리한 법만 만들어서 국회의원은 이해충돌이 반드시 법으로 지키라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윤리강령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고발했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이해충돌이 아니고 뇌물성 일감을 몰아주기 뭐 이런 거라고 보신 거겠네요. 네, 방금 전 뉴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국토교통위만 6년 정도를 활동을 했는데요. 예. 심지어 막강함을 가진 간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피감기관들의 공사를 지금 오늘 한겨레신문 특종 보도를 보니까 1,000억이 넘게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국토교통위원인 시절에 서울시 피감기관인 서울시 것만 한 430억이 넘고 국토부 산하 다 합치면 1,000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국토교통위가 아닌 시절에도 보면 주로 국회 행안이나 기재위처럼 또 정부나 지자체에 막강 영향 행사하는 상임에 있었는데 그 시절에 수주한 금액까지를 따지면 제가 대략 계산해봐도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기에도 국회의원의 직권이나 직무를 남용하고 윤리를 위반해서 본인 또는 자기 가족회사에게 피감기관의 일감을 몰아주었다,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고, 근데 보통 피감기관들이 일감을 몰아줄 때 왜 몰아줄까요? 뭐 보험을 든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아주 포괄적으로는 보험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국정감사에서 덜 혼난다든지 예봉을 피한다든지 또는 뭐 봐주기 한다든지 이런 사실 거래관계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권력이 센 사람인 경우는 포괄적 뇌물죄 같은 판례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에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430억 정도의 공사를 수주하고 그다음에 STS라는 어떤 신기술을 썼다고 30억이 넘는 기술료를 이제 받아냈던데 그 부분을 먼저 고발을 했는데요. 오늘 국토부로부터 1,000억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총공사 금액을 하면 2,000억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뇌물성 특혜 의혹이다. 직권남용했을 의혹도 있고 뇌물성 특혜 의혹도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2차 고발하는데요. 그 전에 이 정도의
국회 역사상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거든요. 예. 그럼 이건 의원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덕흠 의원 얘기는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로 나는 아예 회사 경영에 손을 딱 뗐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른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압력을 넣고 뇌물을 받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5개 회사가 다 본인이 만들었거나 본인 가족 회사입니다. 예. 본인이 이제 100억대가 넘는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백지 신탁했다는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아주 잘 조사를 했습니다. 예.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나 이해충돌이 해소됐다고 보고 그 관련 상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어찌된 일인지 6년 동안 주식이 팔리질 않았습니다. 사유가 해소가 안 되는군요. 그럼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교통위는 맡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ITN 뉴스가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분을 국토교통위원으로 배정하고 간사까지 맡긴 건 지금의 국민의힘당 그전에 이제 미래통합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의 책임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지 신탁도 아직 팔리지도 않은 주식을 100억대가 넘게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5개의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심지어 국토위 간사까지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여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제가 국회의원들을 찬찬히 이렇게 감시하는 견제하는 역할을 해보는데 이렇게 막대한 이해충돌을 일으킨 사례, 노골적 이해충돌을 일으킨 사례는 요즘에는 이렇게까지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이 지금 엄청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이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이어서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니냐, 공익과 사익이 막 구분이 안 되고 섞이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의혹들을 제기했었고, 맞습니다. 사실 박덕흠 의원 그러고 보니까 기억나는데 집값 73억 올랐다고 나도 손해봤다, 세금 많이 내니라고 손해봤다, 화가 난다는 이야기를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굉장히 그분인데.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는데 또 이분들이 사실은 부동산 투기나 종부세 폐지나 완화에 앞장서면서 사실 서민들을 위한 또 임대차 3법은 그렇게 또 공격을 하고 아니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절규를 하면 그래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사는 사회가 되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는 좋은 법이니까 우리가 그 법의 안착을 도와주겠다 해야 되는데 이 당의 윤희숙 의원님이나 박덕흠 의원님이나 이분들은 그 법을 맹공하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흔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은 다 다주택자이거나 시세 차익으로 13억, 뭐 조영 원내대표도 13억. 그래서 국내에서 해시태그 캠페인까지 주호영 13억, 박덕흠 13억까지 벌어졌는데 그 부분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다도 명백한 불법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 특혜를 주는 법을 자기들의 그 주택 가격을 올리려고 고의적으로 했다면 그 부분도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또는 부패방지법상에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어떤 비밀이나 기밀 또는 이런 걸 악용한 사례로 단죄받을 여지는 있지만 조금 아무튼 그 부분은 논란이 있고 불투명했는데 이번 건은 본인 또는 가족회사에 수천억의 일감이 간 거거든요. 이건 누가 보기에도 일단 특혜하고 이해충돌은 정확히 팩트가 맞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뇌물성 거래를 주고받은 것이냐 이건 이제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이번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고발장을 갖고 사실은 경찰을 갔었는데요. 그 이유가 검찰이 최근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권남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어떤 사건은 아예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선택적으로 한다는 선택적 비난. 수사를 한다는 말이 이제 국회에서도 울려 퍼졌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럼 경찰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나 학교에서의 성적 비리 의혹이 이제 제기된 적이 있는데 그게 1주년이 됐다고 하고 직접 제기를 하셨던 문제인데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몇 번 받으신 겁니까? 예, 정말 서러운 경우인데요. 곰곰이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힘없는 우리 국민들 뭔가 억울해가지고 고발했거나 답답했던 분들의 생각이 나서 어쩔 때는 제가 막 눈물이 납니다. 사실 작년 9월 16일 날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드님 비리, 따님 비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된 비리, 집안의 사학 비리, 각종 비리 의혹을 묶어서 무려 검찰에 10번을 제가 고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고발한 게 수사가 안 되니까 계속 그 오기로 한 거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매번 성신여대의 감사 보고서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보고서가 발표되고 또 문화관광부의 감사 보고서 발표됐고 그다음에 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사건들이
비리나 부조리가 맞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롭게 고발했는데 검찰은 저를 4번을 부르고 예. 아예 수사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답답해가지고 검찰에 10번 고발한 다음에 나머지 2번은 경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경찰이 또 저를 3번을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해서 저만 고발인 조사를 7번을 받은 상태였고 검찰이 저 말고 다른 또 전교조나 사학개혁 국민운동부에 고발이 있었거든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나 최성해 전 총장한테 그분들을 각각 한 번 불렀기 때문에 검찰은 총 6번, 경찰은 총 3번을 불러서 조사를 한 상태에서 고발인 조사만. 네, 예.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나 소환도 없이 예. 그리고 오늘 검찰이 저를 형사침해서 불렀기 때문에 제가 10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된 거, 제 개인적으로 7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은 거, 아니 8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제가 국내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피고발인은 부르지도 않으면서 고발인만 10번을 부른 수사기관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사례가 아닌가. 그런데 벌써 한참 전의 일이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그 이제 사례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알려졌어요. 네. 따님이 성신여대에 입학할 때 입학 비리, 성적이 막 급변화하고 급상승하는 성적 비리 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드님이 미국의 경시대나 학술대에 낸 논문 중에 예. 최근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특히 제4저자로 등장한 논문 같은 경우는 부정이다라고 판결이 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조사 결과 공식 발표는 안 됐으니까요. 그 부분이라 된다면 스페셜 올림픽은 2013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예. 쓰고 남은 돈 수십억을 무단으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업으로 사는데 써버렸다는 비리 등이 있으니까 다 보면 이 시점들이 2012년, 13년, 14년, 15년도에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주로 박근혜 정부 때 최고 실세 의원이었던 나경원 전 대표와 관련된 이제 비리다 보니까요. 예. 근데 그래서 업무방해나 뇌물죄로 대부분 제가 고소를 했거든요. 그게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그다음에 총선 전에 나경원 전 대표께서 자신의 비리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여러 차례 언론이나 선거에서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지금 현재 밝혀진 정부기관이라든지 상급 체육기관의 감사 보고서에는 다 비리가 맞다고 써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유포 부분도 고발이 되어 있는데 그분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1년을 까먹어버린 건데요. 오늘 불러서 수사하는 그 모양새를 보니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 공소시효 문제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하겠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사건은 범국민적인 관심과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국회에서도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된다. 다시는 권력형 비리나 사학 비리 또는 거기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봐주는 역사가 끊어져야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자식들이 엄청난 특혜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안 소장 모시고 박덕흠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박연과 나 전 의원 측에도 물론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반론이 준비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었으면 저희는 우리 YTN에서 좋겠습니다. 공개 토론으로 짧게라도 그 두 분과 저희랑 이제 공개 토론도 제안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한번 주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겠죠.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상대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4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 첫날,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국민의힘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놓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은 1조 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해 통신사만 배를 불리는 졸속 정책이라면서 당장 관두고 무료 독감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통신비 지금 2만 원 부분은 지금 실효성도 없고 국민들한테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 특히 통신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센터 운영비로만 10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을 두고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2만 원인데 거기에 임시 인력으로 고용된 분의 인건비가 313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신비 지원은 한 달치 전기료와 가스비를 지원하는 정도의 실효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혜택이 없고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 하는 일종의 가짜 뉴스죠. 일부에서 불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 독감 접종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듭 제안한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보급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편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확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발언을 하셨을까요? 어떤가요? 정부는 임신부나 아동과 같이 꼭 필요한 대상은 이미 무료 독감 접종을 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해 통신비 경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비를 가지고 독감 백신에 쓰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정책 양상인데 통신비 지원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고 독감 접종 확대 또한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어느 한쪽에 힘을 싣기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추석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긴 했지만 핵심인 통신비와 독감 무료 접종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YTN 취재 결과 주한미군에 관련 자료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주한미군 연락관을 통해서 주한미군 군 회선의 통화 내역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샤는 휴가 등 인사행정과 관련한 통제는 육군 인사사령부가 관리하지만 주한미군 업무를 주로 맡는 만큼 휴가 일정을 미군 측에도 보고하고 기록도 남기 때문에 미군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 병장은 우리의 아들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해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현모 씨를 응원하겠다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보인 이른바 뒷걸개 배경 현수막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총을 든 군인의 모습도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이 뒷걸개가 내걸리자 엉뚱한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군인이 들고 있는 소총이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K2 소총이 아닌 북한군이 쓰는 AK 소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총열 위에 이 부분, AK 소총의 특징이 뚜렷합니다. 우리 군의 K2 소총이나 미군의 주력 소총인 M4A1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인데요. 여기에다 헬멧의 모양 역시 북한군으로 추정된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누리꾼들은 현실을 위해 제작한 뒷걸개라면 차라리 카투사가 사용하는 미군 소총의 이미지를 넣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너무 허술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당 측은 해외 그래픽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현 씨 측은 자신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국 국민의당 뒷걸개는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정치권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을 정쟁에 이용하려 하지 말고 제발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더 힘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복무를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해서 또 그걸로 끝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났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추미애 장관 청문회를 한 번 더 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대정부 질문이 이렇게 끝나는 건 또 모처럼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각 부처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따지는 시간이고요. 그렇죠. 그 귀중한 시간에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 얘기로 시작해서 추미애 장관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 귀한 4일 동안 대정부 질문하라고 국회에 준 그 권한, 그 역할 제대로 했는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제발 마지막 날이 오늘은 대정부 질문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예컨대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따로 현안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4일 중에 하루 정도 그렇게 했다면 또 이해는 하겠습니다. 4일 내내 질의한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 볼 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데 국회에 국민이 없더라. 네. 예, 국민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국민이 발언한 바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없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추미애 장관이 이 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뭐 소설 쓰시네 그렇죠. 하면서 좀 일축하는 태도로 예. 하다가 또 사과도 하고. 예. 또 국회를 나름대로 쭉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는 상당히 좀 격앙됐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검찰이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소환하면 응하실 겁니까? 그것이 바로 정쟁이고 정치 공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노리는 것이 무슨 혐의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수사에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려서 지난 몇 달간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예. 너무 오래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아마 질렸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녹취록까지 가져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나 측근들이 직접적인 연루가 돼 있다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전원을 들어서 얘기하거나 옆에서 얘기한 거 듣고서 얘기하거나 이런 분들의 말만 가지고 녹취록을 가지고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의혹이 제기됐고 추미애 장관 변호인 측에서는 어쨌든 서씨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명이 되고 있고 또 카투사에 있는 병사들도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병사의 주장은 또 다르고 또 추미애 장관 측에서 얘기하는 병사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이러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의혹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도 물론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아들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예컨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생각할 때 불법적인 일을 한 거 없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뭐 지금 김승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환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뭐 넘겨짚기식 질문을 하게 되면 본인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고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만 가지고서 본인을 공격하는 즉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지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아마도 정치 후원금 가지고 이것저것 쓰는데 다 딸 식당에 가서 이렇게 잔뜩 썼냐라고 하는 부분을 꺼내니까 아마 또 다른 가족을 건드리나 하면서 울컥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사실 보세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시작을 해서 딸 두 딸까지 다 얘기가 됐습니다. 유학 가는 문제 때문에 압력을 가했냐 안 가냐 이 문제가 나왔죠. 지금 뭐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0여만 원 정도의 돈을 쓴 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윤리적 도덕적으로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 꼭 가야 되겠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 자금을 가지고서 본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 대부분 보면 기자 간담회입니다. 기자들이 한두 명 참석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원래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불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가게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한 내용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왔다고 하면 그게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본인의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갔어야만 했냐 아닌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에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또 꺼내들여서 온 가족을 뒤지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왜 본질인 서씨 문제 이외에 또 다른 문제까지 꺼내들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그 분노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민생의 어떤 그 어려움을 얘기해야 될 그 자리였는데 이게 자꾸 그냥 이쪽으로만 가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중에 결국 나서긴 했는데 좀 일찍 나섰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첫날, 둘째 날 때 저는 나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총리 입장에서 야당을 자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만약에 이튿날 했다고 쳐보십시오.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뭐라고 또 계속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참다 마지막 날 대정부 질문까지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국정을 어쨌든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의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정세균 총리가 나하고 좀 정치 얘기 좀 합시다라는 네, 얘기까지 꺼낼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이번에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19도 있고 추경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정리 뭐 마지막 정리할 맞습니다. 것들도 있고 했는데 그럼 결국 아무것도 못 다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그래서 피로감이 더 쌓인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들도 쭉 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추미애 장관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여론조사가 높았다가 점점점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또 반등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자꾸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저는 야당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 의혹이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지 의혹이 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전해 들은 말 또는 어떤 사람의 편향된 성향을 보인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말만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공정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신 이후에 의혹을 제기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몰고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이 정쟁으로 일단 몰고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빨리빨리 사실만을 갖다 얘기하면서 방향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뭔가 감정 섞인 대응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엉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컨대 뭐 비유를 든데 윤봉길 의사를 비유를 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말 중에 국민들이 볼 때 좀 너무 감싸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 예를 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팩트에 근거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에서 이미 밝혔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국방부나 아니면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양쪽이 나누어져서 여야가 본인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정치적 쟁점이 돼버리니까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팩트보다는 사실 정치적 논란만 남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민주 정치 제도니까 어떤 권력이 어떤 권력에게 견제를 받고 또 이 권력은 또 다른 권력에게 견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견제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도저히 안 되면 언론이 나서줘야 되는데 언론은 뭐 계속 의혹을 받아쓰기만 한다든가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보이면은 슬그머니 들어갔다가 또 다른 걸 갖고 나온다든가 언론도 좀 책임은 있는 그럼 책임 있죠. 뭐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신원식 의원이 직접 전한 그러니까 제보를 받아서 얘기했던 얘기 중에 뭐 추미애 장관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분들 앉혀놓고 40분 동안 교육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오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제보가 들어오면 언론사 입장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에 가까울 때 그걸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걸 받아서 그대로 써버리면 이 기사가 나가면요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 독자가 볼 때는 이 기사가 사실인 것을 오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걸 바로 잡아도 그 내용을 제대로 나중에 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여론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보도하고 취재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야당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누군가 제보자가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받았으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앞에 신뢰를 잃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남은 국회 일정은 좀 착실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오는 21일부터 분류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택배 기사들이 거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려했던 배송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택배 노조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올해만 숨진 택배 기사는 벌써 7명. 택배 기사들은 배송하기 전 물품을 구분해 차에 싣는 분류 작업이 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택배사들의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자 택배기사 4천여 명은 오는 21일부터 작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만 하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적 이유이며 하루 13시간, 16시간 중 절반을 분류 작업의 업무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다음 달 16일까지 인력 만여 명을 분류작업에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두고 논의한 택배 기사들은 분류작업 거부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작업 거부로 국민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내린 결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됐던 배송 대란은 일단 피한 셈입니다. 저희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을 하기로 했고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택배 노조는 정부 대책이 과로사를 막기엔 충분하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인력 상황을 감독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와 택배업계, 대책위가 과로사 문제를 협의할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택배업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분류작업 거부 등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류작업을 하느라 빨라졌던 출근 시간은 추가 인력이 투입되는 오는 23일부터는 오전 9시로 늦출 예정입니다. YTN 권난계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가급적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향 대신 풍선 효과, 축캉스. 고향은 못 가도 축캉스는 간다. 가장 많이 몰리는 제주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급 호텔, 리조트, 골프장, 항공기 모두 80%, 90% 예약돼 있습니다. 호텔은 코로나19 때문에 80%까지만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건 꽉 찼다는 얘기죠. 항공기도 대개는 그날 와서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75%가 예약되면 꽉 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강원도 설악권과 동해안 일대를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리조트, 호텔 다 꽉 찼습니다. 서해안 주요 관광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관광업계는 오랜만에 호황이 반갑지만 그만큼 부담도 큽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사우나나 실내 워터파크를 일단 중단하고요. 실내 식당 인원을 제한해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뷔페를 운영하지 않고 단품 식사로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관,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들을 운영 안 합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들은 다 취소됐고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은 일단 면회 금지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사전 예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을 못 간 대신 또 집 근처에서 실컷 만나서 즐기자는 그런 풍선 효과도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모임과 여행 관련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간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27%나 됩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대천절 집회에 거기다 학생들 등교 개시까지 겹치면서 집단 감염이 확산될까 정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잇따르는 의료사고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글을 올렸는데요. 정부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척추 치료병원에 의료용 가위를 들고 수술대 앞에 선 남성. 사실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입니다. 결국 수술을 지시한 의사와 불법으로 수술 과정에 관여한 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를 막자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사고로 6살 된 아들을 잃었다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21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답은 고심 중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환자와 의료계의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고 프라이버시 침해나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수술실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14% 정도. 정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에 대한 의료업 종사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논의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도전하고 있는데 2차 라운드에 무난히 진출했습니다. 이제 나이지리아와 영국 등 4개 나라 후보자들과 치열한 5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3번째로 도전에 나선 WTO 사무총장직 선거에서 유명희 후보가 첫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8개 나라에서 출마한 1라운드에서 지지도가 낮은 멕시코, 이집트, 몰도바 등 3개 나라 후보자들이 먼저 탈락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그동안 유럽과 미국 등을 잇따라 방문해 140여 개 회원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유명희 후보는 지난 7월 정견 발표에서 25년간의 통상 분야 경험을 살려 WTO의 다자 무역 체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TO needs to be more responsive to global challenges and contingencies for the benefit of all its members. 5파전으로 좁혀진 2차 라운드에서는 164개 회원국별로 2명의 후보만 선호를 표시해 치열한 득표 경쟁이 펼쳐집니다. 국제사회에서 지명도가 높고 득표에 유리한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점에서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받습니다. 미국의 우방인 영국의 리언 폭스 전 국제통상부 장관은 유일한 선진국 후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케냐와 사우디아라비아 후보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차 라운드는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를 강행해 분쟁을 일으킨 일본이 물밑에서 강한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 보호무역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여서 WTO의 새 사무총장이 누가 될지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2년 전 오늘은 온 한반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평양 정상회담 소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별도의 기념 행사도 없이 조용히 보내게 됐는데요. 북한이 내부 일정에만 골몰하는 상황이라 연말까지도 반전의 계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8천만 결의에 오늘 좀 슴슴한 그보이의 2018년 9월은 실로 풍성했습니다. 불가역적인 평화가 오는 듯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도 곧 열리리란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역사적 합의라는 수색어가 무색하게도 9.19는 기념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보내게 됐습니다. 그나마 9.19 합의 덕분에 지금만큼의 평화와 안정이라도 얻은 거라고 의미 부여를 할 뿐입니다. 정부 차원의 행사는 현재 없습니다. 군사적 갈등 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서 평양 공동선언과 9.19 군사 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고 봅니다. 합의는 이행을 통해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3주 앞으로 다가온 당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수해 복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이 그 전에 대화의 장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고 코로나19도 잠잠해질 기미가 없어 올해는 결국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를 보고 내년 1월 달에 제8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과 어느 정도 물밑 접촉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당장 남북 대화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북미 관계가 열릴 때 같이 남북 관계가 빠르게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작은 교역과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연내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북미 협상 교착과 여러 대내외 변수가 겹치면서 대화가 무르익던 2년 전과는 달리 올해는 남북 관계마저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문자 주신 분 2813님. 오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 고비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극복에 앞장섭시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생 형제 참변에 대해서 4338님.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속상하고 슬프네요 하셨습니다. 네, 9330님은 못난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만 피해를 보내요. 아직도 사회에 허점이 많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해주셨고요. 예, 이어서 2369님,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규현의 광화문에서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철저히 지키시면서 모두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